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2010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연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포격 도발을 할 것이다. 일본 도쿄신문이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실은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너도나도 베꼈습니다. 당시 12월이었으니까 도발 시점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모호한 일본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 그리고 이를 베껴 쓰는 한국 언론들. 대부분 남북 간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낸 감귤을 북한이 괴뢰의 전리품이라고 했다는 기사 역시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고 한국 언론이 받아썼습니다. YTN도 그랬습니다. 이를 근거로 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귤 갖다 주고 욕이나 먹는다고 힐난했습니다. 근거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조악한 문건이고 정부 당국은 북한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이제 이런 관행은 끊어내야 합니다. 7월 31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고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엿새 만에 미사일을 다시 쏜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만났다며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외교전 2라운드에 막이 올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합니다. 한일과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추진됩니다. 미국이 한일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온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역할이 관심입니다. 정부 외교전에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 여야 5당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더니 오전에 수도권과 영서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50mm를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 있는 지하 저류시설에 노동자 3명이 갇혀 1명은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수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줄어든 가운데 소비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 송유관에 대해 최대 39%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보복 관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협하거나 도발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어떤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지 분석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쏘아 올린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날아갔는데요. 군은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자체 탐지 자산으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먼저 포착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km에 거리 6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앞두고 이뤄진 것인 만큼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간 실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 역시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불만을 표출하고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더군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안보 상황, 남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 등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NSC 긴급상임위 아직 열리고 있습니까? 네, NSC 긴급상임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소집이 됐는데요. 아직 회의 종료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처럼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NSC 상임위가 소집된 건 북한이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017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재의 안보 상황 등이 오늘 논의 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에 나선 의도와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상임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누가 참석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사일 발사 때는 오후에 NSC 상임위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 보고를 받았고 분석 상황 역시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네, 우선 NSC 상임위의 분석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남측 당국자들이 앞에선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뒤돌아서는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북한도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 대규모 군사 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현재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응 수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 행동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종합해 주시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유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9.19 합의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하면서 삼진 아웃됐다며 합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 북한 잠수함 얘기도 좀 해보죠. 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공개했던 북한 잠수함 재원이 파악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km를 날아간 이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고 이번에 3,000톤급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길이는 70에서 80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른바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진수 전 단계로 보이고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파악된 북한의 징후나 동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늘 오후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벌써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 오전 11시쯤 이곳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호텔 보이실 텐데요. 이 호텔이 오늘 우리 국회 대표단이 묵는 숙소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찬 간담회 정오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끝났다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오찬 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양국의 의원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시로 연맹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우리 측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일본 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우리 측 방문단 여야 5당이 함께하는 1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자 일본 통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입니다. 단장인 서청원 의원은 일본의 여야 지도자를 고루 만나서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파국을 막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민당과의 면담 일정도 잡혔군요. 오후에 자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후 5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본 자민당과 집권 여당, 그러니까 자민당인 집권 여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을 잠시 뒤에 오후 3시쯤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공명당 대표인 야마구치 라소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에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에는 우리나라 정당의 원내대표격이자 자민당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니카이 간사장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특히 모레로 예정된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내일은 일본 야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귀국 전에는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하는 특파원단 또 취재진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우철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으로 떠났습니다. 강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가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고 방콕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외무장관 협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출국에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 규제가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군사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으로 출국한 국회 대표단 방일단 일정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민당 지도부 면담하는 일정이 당초 내일로 예상됐습니다만 오늘 오후로 잡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밤부터 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니 다행입니다만 밤부터 비가 다시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는 이틀 전에 끝났지만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영서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오늘 오전 11시 반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며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져 중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비도 장맛비처럼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옮겨다니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여서 산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폭우로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서울 목동에 있는 한 빗물 펌프장에서 빗물 배수 시설을 점검하던 작업자 3명이 고립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된 상태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목동 배수 시설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고립된 작업자들을 구조하는 데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고립된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협력업체 소속 5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출신 노동자입니다. 소방당국은 특수 잠수원 등을 투입해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구조대장 브리핑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구조 잠수요원들이 감각에 의지해서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지금 더듬이식으로 해서 지금 요구주자를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류 배수시설 크기가 문제인데요. 저류시설은 빗물 3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름 10m에 길이 4km에 달하는 큰 원통형 공간입니다. 대형 공간에 오늘 온 비로 흙탕물이 3.5m가량 차 있는 상황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텅텅 비어있는 대형 터널 안에 빗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잠수부를 이용한 구조 작업을 벌이는 소방 당국은 특히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수색을 마치고 나온 구조대원들도 빗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가득해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뒤 구조대는 시야와 관계없이 수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들이 무사히 구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사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입니다.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저류 시설에서 3명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이들은 수문이 잘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0m 지하로 내려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저류 배수 시설은 빗물을 모아놓았다가 넘치면 안양천을 통해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지대인 양천구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구 밑에 거대한 배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근 완공했고 지금은 시범 운행 기간입니다. 작업자들은 수문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상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설계대로라면 배수시설이 물이 70% 이상 차야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지금은 시범 운전 기간이라 그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내린 폭우로 빗물 유입량이 늘면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업체 측이 무리하게 점검에 나선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소장은 브리핑에서 기습 폭우로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배수시설 현장엔 별도의 비상 구조 장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101의 유료 문자투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 E&M 제작진 사무실과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공개된 유료 문자투표의 득표 숫자가 7,494.5라는 고정된 수의 배수로 득표차가 일정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확산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제작진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원산 갈마 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적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도 엿새 전에 발사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기종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합참의 판단으로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근데 합참에서 발표한 그 비행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네.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도가 정점 고도가 30km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행 거리가 250km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정점 고도 곱하기 4가 네. 비행 거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정점 고도가 지금 30km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120km를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0km 사정 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그냥 지정을 하면 그 미사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정점 고도 30km인데 실제로 250km를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합참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네. 다만 이제 마지막 낙하 직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기동을 합니다. 예. 특이한 기동을 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보통은 이스칸데르라고 하면은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한 번 더 상승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거리가 길어지는 건데 이번 건은 그 궤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 그 마지막에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참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잘 지금 이제 발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10%나 20% 정도 가능성으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스커드 미사일을 완전히 저각으로 쏘면 혹시 저 정도 거리가 나올지. 스커드 미사일 중에 이제 C, 그다음에 ER 이런 종류가 있는데 스커드 C 미사일은 500km 사정거리가 나거든요. 예. 요 미사일을 정점 고도 30km로 맞춰가지고 쐈을 때 매우 저각으로 쏘기 때문에 500km를 안 나가고 한 250km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상승 기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예. 네. 지난 25일 이후에 엿새 만입니다. 또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7월 25일 날 발사와 동일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7월 26일 날 바로 다음 날 이제 북쪽에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남측의 군부 호전 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불만 내용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이제 군사 과학 기술자들한테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해서 남쪽에 첨단 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그 지침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실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5월 또 지난주 이렇게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크게 봐서 5월 4일 날 쐈고 5월 네. 9일 날 쐈고 네. 이제 7월 25일 날 쐈는데 5월 달에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판문점 회동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되고 7월 25일 거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향한 무력 시위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 기술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발사한 거는 이제 그 고도가 최고가 50km였고 600km 이상 날아갔잖아요. 600km를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도가 30km, 그다음에 250km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좀 짧아진 게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밀 타격 훈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5일 날 그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네. 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미사일을 F-35를 파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현재 청주에 있을 것으로 네.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에서 청주에 있다고 생각되는 F-35 전투기를 파괴하는 네,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나요? 청주에서 원산부터 원산까지 270km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발사 거리가 250km니까 네. 아마도 청주에 있는 공항을 목표물로 정해놓고 가상의 타격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F-35 전투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쪽도 군사 장비가 있고 우리도 군사 장비가 있고 서로가 특성이 있는데 네. 군사 장비가 있다고 해서 도발을 하면 뭐 영원히 끝도 없는 도발이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네. F-35가 지금 넉 대가 들어와 있지만 이 F-35 넉 대만 가지고도 북한은 초토화됩니다.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도발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36대 더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40대가 들어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남한 쪽과의 군사력 경쟁에서는 완벽하게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해결을 하려면 이제 물론 핵무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미사일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재래식 차원에서의 그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그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적대 관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협력 관계, 우호 관계가 다시 이제 신뢰 회복이 된다면 상대방의 무기 체계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 도발을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보면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왔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하더라도 정부 입장이 좀 자제되고 관리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국방부 장관 오늘 발언은 좀 셌습니다. 그것은 뭐 북한의 대응에 맞춘 게 있죠. 네. 어제 7월 25일 날 이제 쏘고 그다음에 7월 26일 날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남쪽에서 보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낯뜨거운 그 욕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남쪽에서 그 정도의 모욕적인 이제 군부 호전 세력이라고 하고 이제 경고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불쾌한 상황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오늘 입장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리고 국민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불쾌감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기존의 북한의 반응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한 거는 그건 그대로 맞고, 또 오늘 정경도 장관의 입장도 또 맞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 유엔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처음에 생긴 게 이제 2006년 1695호부터 대북 제재 결의가 생겼고, 그것을 포함해서 11개가 지금까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1695호를 계속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때 1695호 때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탄도라 하더라도요.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근데 문자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금지가 돼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하면은 탄도미사일,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6년 1695호를 처음에 채택할 때 당시에 그때 배경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장거리를 염두에 둔 제재 결의안이라고 바로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 1695호가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결의가 다 그걸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괴적으로 창조적 정당입니다. 70여 년 헌정사에서 국회의원과를 저렇게 점거하고 때려부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7년이 됐는데 이것도 7년 만에 때려부신 거죠. 그런 점에서 파괴적으로 창조적인 자유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에 이어서 또다시 이처럼 중대한 안보 도발을 해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사면 초과 고립무원의 경지에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호날두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만 동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외교는 코드로도 안 되고 민족 감정으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대통령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오죽하면 호날두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대표단이 일본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의원 외교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외무장관들은 아세안 안보포럼 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에 모입니다. 여기서도 외교적 해결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본 내각은 모레 한국을
수출 우대 우방국 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자, 긴박한 시점, 전망이 어지럽습니다. 정치 구단의 전망과 훈수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600km가 넘는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일 만에 또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8월달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됐든 대화 전국이거든요.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북미 실무회담이 3주로 훨씬 지나갔지만은 지금 북한 측 인사가 고위층 인사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은 북미 회담에 혼연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뭐 DMZ에서 북미 간의 접촉도 하고 그러면서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네. 지금 지난 주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남한을 향한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그 전제로 보면 그럼 북미 간에는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한미 방위 종료약에 의거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즉 북한의 침공을 받으면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소위 자극하는 실무회담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성동격서 작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아무튼 최근에 계속해서 목선을 내려보낸다거나 또는 목선도 과거에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만은 금년에 특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한 800여 건 이렇게 되고 쌀을 받지 않겠다. SLBM을 공개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남북 간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천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우리를 자극하는지 저는 이건 아무래도 지금 북미 간 진척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지 않고 경제 지원 또는 해제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을 단결시키는데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미국하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남한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선전용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차원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예고를 북한 인민들에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경제는 재작년에는 3.1% 마이너스 성장, 작년에는 마이너스 3.5% 경제 성장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돌파구를 저는 우리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그 인민들에게 설득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개선의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북미 관계 개선에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제 경제 협력 단계로 나아갈 때는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부분, 현재 경제 지원을 할 나라는 우리 일본 등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본래 미국은 경제 지원 안 해요. 돈을 안 쓰는 나라라는 말씀 여러 번 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북미 간의 협상이 수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DMZ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있었다, 지난주에.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부단히 하고 있고 북측 고위 인사가 우리 남측 인사를 만나서도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에 정신이 없다 하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모레 본회의가 예정돼 네, 있죠. 내일이군요. 그리고 모레인가요? 8월 1일이죠. 그럼 내일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일본을 향한 결의안 또 영유권 침범과 관련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향한 영유권 결의안 그리고 또 추경 얘기까지 이제 이 세 가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추경 심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뭐 항상 예산안이나 추경은 어렵다고 하면서 합의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밤새기를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지 그 이상 또 국민들한테 국회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또 한국당이 사실 우리나라 수백조 예산 중에서 7조도 못 미치는 추경안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강원도 산불이나 또는 포항 지진 피해 그 시민들을 생각하면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내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그 추경안 이외의 민생 법안 또는 현안이 됐던 법안들 혹시라도 뭐 추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법사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은 민생 법안 등 한 150여 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회에 몇 달간 공전시킴으로써 한 1만 5천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지금까지 한 30%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처리율 보니까 26%대도 29.7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한 100 내지 150개의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만은 정기국회 전에 8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국회를 향해서 촛불이 날아올 지경입니다. 그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 중에 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하고 그 다음에 소방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그런 법안 등이 있잖아요. 이런 민감 관심 법안들도 포함이 되나요? 오늘 법사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오늘 결론이 나는 그건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사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좀 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생 경제나 개혁 입법안들이 국회에 15,000건이 쌓여 있습니다. 입법이 주 임무인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을 또 국회를 막 석 달간 한국당에 의해서 공전됐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 나가는 것도 여름 휴가도 국회의원들이 반납하고 합의해서 8월 달에 정기국회 전에 결산도 마쳐야 되지만은 법안도 통과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촛불이 국회를 향해서 타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 타오를지도 모를 그 촛불이 한국당에 의한 방탄국회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방탄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는 진행되거든요. 또 검찰에서도 수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8월 국회를 소집해놨어요. 해놨으면은 열어야죠. 안 열더라도 회기는 유지되는 거니까. 회기는 유지되니까 방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서너 달 연기는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정기국회 끝나고
검찰,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 더 불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은 출두해야죠. 국민은 나가는데, 서민은 나가는데 왜 국회의원은 방탄국회 뒤로 숨느냐, 이런 비난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조금이라도 상쇄하려면 법안 통과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그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주일 총영사의 그 성추행 그 파문까지 겹쳐서 교체 요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교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맨 먼저 네. 여러 가지 안보 이런 문제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물론 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도저히 참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 ARF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일 당장 일본 고노 여상을 만나서 화이트리스트 제거되는 것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라도 돼야 돼요. 예. 다행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일 바로 강경화 장관 만나고 고노 여상 만나서 이 한일 분쟁 중지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중재에 나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이게 국익이다. 예,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소미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미일 네.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때 강경호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내거나 해임하면은 누가 합니까? 예. 누가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 중에는 지금 장수를 교체하지 말라는 예. 옛날부터의 그 얘기를 삼아서 지금은 강경화 장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주고 예. 또 외교부에서는 일본 총영사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해결됐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각한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포함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8월 개각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바꾸게 될 거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한일 분쟁 중지 협정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본의 언론이나 예. 지식인들 그리고 일본의 공격이 역시 참여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조금 캄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캄다운 되고 있는데 사실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이 참여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더 끓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상대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경제 제재를 경제 보복을 잘했다 하는 게 70~80%였어요.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들, 일부 언론들, 또 미국에서도 저렇게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상당한 예. 대화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풀려야 되고 내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일 외교부 장관이 회담에서 최소한 이 일 문제를 최소한 연기라도 하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분쟁 중지 협정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풀어야지 만약에 이 일 화이트리스트가 의결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론들이 또 강하게 일본을 규탄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강대강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일 예. 외교부 장관도 한미일 외교부 장관도 풀어가는 그런 순으로 가야 된다. 네. 또 국회에서도 다행히 여야가 한꺼번에 오늘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예.
자, 미국이 중재할 때요. 지금 이제 문제에 촉발된 직접적인 요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미국이 이 부분까지도 잠시 또는 배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재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미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1+1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끼리 한일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보상한다. 예. 그런데 앞으로 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러스 알파 여기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그것도 이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그 사고 났을 때 세월호 백값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화재가 났다. 집값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한일 회담 협정 때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켰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 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직접적 개입은 사실 내정 간섭이 되고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되지만은 예. 잘 풀어갈 수 있게끔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일단 8월 2일로 예상되고 있는 일본 가기에서의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가능성 이 부분이 뭐 최소한 연기라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방일단의 어떤 일정, 의원 외교나 또 뭐 한일 간 또는 한미일 간 외교장관들끼리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그런 성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고요.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일본의 움직임도요. 네. 사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예. 저는 고노 외상이 방콕 내일이죠. 네. ALF 회의에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발표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 고노 외상이 일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일 외교부 장관 네.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라는 네.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기대도 있고 네.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네. 강경화 장관 만나고 그 다음에 고노 외상 만나고 네. 새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그 협정을 장려하겠다. 네. 이 정도 표현했다고 하면은 일본도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저 개인적으로도 네. 제가 일본을 가서 누구를 좀 만나자라고 했더니 지금 오지 말고 조금 있다. 네. 그 날짜를 조정했습니다마는 그때 조용히 한번 만나자 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일본도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자기들이 우리에게 저런 경제 보복을 했다가는 세계적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다행히 나서주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1+1 플러스 알파 예. 이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렇죠. 입장이네요.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는 제안을 했고 네.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요
일본에 제안한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또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거부했다 하는 보도를 보면은 일본이 듣지 않고 거부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는 뭐 존재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짐작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그 8월 2일에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결정이 일본 내각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여부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기에서 그 일본 내각이 우리에게 추가 규제 조치에 해당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다른 그러한 길보다는 예. 내일 우리는 파기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강대강으로 나갔는데 내일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나 네. 한미일 미국도 이제 직결된단 말이에요. 예, 예. 한미일 외교부 장관에서 그 기소미아를 가지고 네. 이게 파기돼서는 안 되니까 한국도 파기하지 말고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제가 발표하지 말고 조금 더 대화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연기란 말을 썼습니다. 만약 8월 2일 날 그러한 것이 가기에서 가결돼 버리면은 그게 발표가 되면은 물론 시행은 8월 말까지인가 중순쯤, 예, 네. 중순쯤 하순, 이렇게 네. 예, 되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우리 언론들도 폭발해 버릴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한 번 참여연 선거 때처럼 일본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도 일본을 비난하는 그런 진짜 마주보는 기차가 떵 터지는 그런 결과를 일본도 막아야 되지만은 우리도 막자. 또 그래서 미국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꼭 내일 잘 합의되고 네. 일본이 최소한 취소 보류 마지막은 연기라도 하고 더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저도 지금 할 말은 있지만은 예. 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그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 상황별로 대응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부나 저희들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지만은 예.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즉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 이렇게 예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전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콰이강의 다리 폭파 시간을 예고 못하듯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겠다 네. 하는 것은 외교적 전략을 노출시키는 거고 또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네.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그러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도 일본에 저하고 가까운 상당한 영향력 있는 분에게 간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무슨 정부에서 저한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안 했지만은 이게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한정치와 관련된 행사가 있었어요. 그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인데 그런 뭐 대한정치?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 거니까 어제 이제 눈에 띈 게 이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을 했고 또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또 축사를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대한정치라는 이름으로 제3지대에서 다시 뭉치겠다 이런 걸 공식화한 것으로 보도들을 하던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언론이 좀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네. 저도 과거에는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어제 박주선 의원도 그 행사장에 나오는 걸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는 책자에 주승용 부의장은 축사가에서 네. 주승용 부의장이 나오는구나 했더니 박주선
의원이 나와서 저랑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 뭐 어쩌고 했던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진척이 있는 것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진척이 없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정동영 대표와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뭐 언론들은 보면 이미 뭐 갈라섰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국회도 영원히 안 열릴 것으로 싸웠지만은 언제 그랬느냐 뜻이 또 열리잖아요. 예.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싸우지만은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살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동영 대표도 간접적으로 그 밑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특히 얼마나 험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정동영 대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서 더 큰 발전위원회인가? 변화위원회인가를 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큰 변화. 그러니까 그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지 자꾸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이 대한정치연대에서도 이제 막 깨고 나가자 하는 것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별 비난을 받지만은 내가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정치는 더 커지는 정치를 해야지. 자꾸 더 적어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정동영, 심지어 박주현 수석 대변인도 뭐 저한테 뭐라고 했든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오전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은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3발이 탑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진수 장면을 북한이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파 외교부 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 안보 포럼 ARF에 참석합니다. 한일과 한미일 장관 회담이 추진되는데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장관이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오늘 오후 일본 자민당 지도부와 만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 여야 5당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에 노동자 3명이 고립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지하 저류 시설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간부 35살 유모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협을 하거나 도발하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 분석 결과부터 알아보죠. 어떤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쏘아 올린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날아갔는데요. 군은 고도 30km에서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자체 탐지 자산으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먼저 포착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km에 거리 6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앞두고 이뤄진 것인 만큼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간 실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 역시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불만을 표출하고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흔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던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방어 자산으로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감시, 탐지 능력에서도 이미 북한의 월등히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면 우리 전력으로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했던 정경두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고도에서 이 풀업 기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방어 자산들의 요격 성능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가 좋아져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것을 미사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MBC 방송은 2명의 당국자가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이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는 그러나 미사일의 종류와 재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 행정부 당국자가 2발의 미사일이 북한에 의해 발사됐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닌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날 연대 대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에도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 강요들은 미국, 한국과 연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고의로 한국을 제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미국 및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해 왔다면서 계속해서 정보 수집 분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다면서 북한이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이 오늘 오전 미확인 발사체를 쐈다고 속보로 전한 데 이어 한국 합참의 추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수정 보도했습니다. 관영 CCTV도
6일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북한이 오늘 다시 2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한국 측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 행동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이 취지는 비슷하면서도 수위가 다릅니다. 어떤 입장들을 내놨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의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유혹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민주당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3차례나 도발했다면서 합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안보 상황을 혁신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 공개했던 잠수함의 재원도 일부 파악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잠수함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습니다.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은 함교 부분에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을 탑재하는 위치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북한이 이번에 3,000톤급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의 길이는 70에서 80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른바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진수 전 단계로 보이고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전체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파악된 북한 동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1차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국회의원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양국이 더 이상 악화되는 문제를 좀 막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이거는 괜한 우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임진왜란 직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신사 사절단이 정사 황준길, 부사 김성임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단발성이 셀 때고 그래서 서로가 돌아와서 통신사들이 보고하는 말에 정사 다르고 부사 다르고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빛이 짝짝짝짝하면서 감과 지략이 있는 사람 같더라라고 평가했었고 김성일 부사는 눈이 쥐같이 생겨서 마땅히 두려워할 일이 못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됐더라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좀 예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이 전례 없는 일이고 하셔서 추후에 이견이 혹시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방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회의가 내일 결의할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본 정부에 향해 특히 의회에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월 4일 날 수출 규제 조치한 걸 즉각 철회하라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결의문의 요체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거입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결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원 의장님, 그런 지금 우리 결의안이 외통위밖에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 통과돼서 그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뭐 얘기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성명서를 총 결의안을 받고 보내고 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의 거실에서 중요한 의장면담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자민당과의 일정은 현재 조율 중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대표단이 일본 도쿄에 도착해 일본 측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규제에 대한 우려와 철회 요구의 뜻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 오후에는 열린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 우리 정당의 원내대표 격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등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일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의 서명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갈등에 대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키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당장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 장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협상 기간 동안 분쟁 중지에 합의해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 합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드 스틸, 즉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렵다며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원하면 개입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다만 내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신사 협정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고 시간을 벌려고 모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빼는지, 또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을 중단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을 각각 만난 뒤 셋이 함께 만나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각자에게 좋은 지점을 찾는 것은 미국에도 중요한 것이라면서 좋은 대화를 통해 좋은 지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을 찾는 항공 여객 수가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된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을 다녀온 승객은 46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 이전인 6월의 16일부터 30일까지의 일본 승객 수 53만 9천여 명보다 오히려 13.4% 감소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식품업계도 일본산 제품을 단종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판매하던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 QBB와 수입 판매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가공유에 들어가는 일본산 향료를 다른 지역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진보단체 소속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아직 구속 여부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35살 유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소포에는 민주당 이중대, 홍위병이란 표현과 함께 윤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또 발신처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단체 이름이 적혀 보수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기도 했는데요. 유 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진보단체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포가 발송된 편의점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약 한 달 만에 유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 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벌인 경위에 대해 아무 진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유 씨는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였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얼마 전 YTN은 전체 사업비 규모가 6천억 원인 화성 바이오밸리의 관로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엉터리 보수 작업 실태도 드러나자 화성시는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금가고 깨지고 하자투성이로 드러난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 상태. 부실 시공 가능성에 엉터리 보수 작업까지 총체적 문제를 YTN이 연속 보도하자 화성시는 인수인계를 연기하고 지난 4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막 떨어져 있고. 관로 전수조사와 하자 보수 요청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업체 물색을 서둘렀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기술진단 전문기관 85곳 가운데 화성시와 협의를 거쳐 A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관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이상 항목을 저희가 이제 진단하기 위한 조사 수행 절차입니다. 단 파손부라든지 찢어짐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곧장 시작한 조사는 한 달 남짓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오수관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CCTV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조사는 우수관까지 모두 34km에 달하는 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관로 하자 조사를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신뢰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한국환경공단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의견을 구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서 검증을. 전문 자문단에서 영상 분석까지 마치면 이르면 오는 10월 관로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조사 분석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자가 드러난 관로에 대해서는 교체나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관로 보수가 완료돼 운영에 문제가 없을 때 인수인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건과 영상을 조작해 관로 하자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하나 측에 대한 사법 처리 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8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허허벌판인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조성하려는 레고랜드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혹과 함께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입니다. 레고랜드는 어린이 불로강구 이 레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의암호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저 중도라는 섬이 대상지인데요. 제가 지금 다리 위에 서 있죠. 레고랜드로 들어가기 위한 왕복 4차선 다리입니다.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없던 다리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섬 안쪽은 어떨까요? 전체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만 파놓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은 지난 2011년 외자 유치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국계 회사와 5천억 원 투자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원 도유지인 섬 부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 수천 점이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수천억 떡고물에 회계 부정과 횡령, 공직자 뇌물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시공사가 수시로 바뀌며 착공식만 3번 열렸고 준공은 미뤄졌습니다. 사업 전체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지난해 말 영국 회사가 직접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얘기했던 투자 액수는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고 이마저도 강원도와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개발을 맡겠다는 영국 회사가 강원도와 계약한 기존 시공사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투자금 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도 주고 돈도 내고 다리까지 미리 만들어준 자치단체는 이제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땅은 100년 공짜로 주고 집도 우리가 지어줄 테니 와서 영업만 해달라 이거예요. 네네네. 이거 그야말로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건 절대 손해 볼 수 있는 장사 아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이미 1,500억 원 정도는 인건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하루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테마파크 조성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강원도 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영국 회사와 맺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계약이 명시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계약의 비공개가 명시인가요? 네네.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계속된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 비판에 최문순 강원지사의 핵심 공약인 호수 속 테마파크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 지방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찜통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종일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빗줄기 정도만 내리고 있지만 밤부터는 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경기 동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폭우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 옹진군에 134.5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강원 철원군에는 113mm, 경기 연천군에도 96.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 20에서 70mm가 더 내리겠고 그 밖에 중서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영남에 이어 제주 동부와 경북 울진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제주 서부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기온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 회의 결과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NSC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7월 25일에 이어서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시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 반도체 주가는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오늘 조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올랐고 삼성전자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도체, 이게 하도 자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가 어떤 거고 왜 중요한 건가요? 우리 인간의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억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한켠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지시와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반도체를 이제 뇌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뇌에서 뭐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뭐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CPU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에 대한 뇌를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게 되는데 실은 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모든 사물에 다 장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앞으로는 모든 물건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통신회사에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뭐 이거 틀어줘, 꺼줘, 불 켜줘. AI 스피커. 그게 실은 다 뭐냐면 그 AI 스피커와 연동돼서 우리의 전등이라든가 우리의 TV라든가 우리의 세탁기가 다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소통하겠습니까? 그 기기에 다 반도체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쌀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뭐 그런 재료인 것이죠. 뭐 우리 삶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의 전부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들어가는 뇌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일본의 보복에서 시작이 됐지만 철저하게 딱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그 세 가지 품목 앞으로 8월 2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우리의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하게 된 것인데 과연 일본이 왜 이러는 걸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정치적 의도를 경제적으로 공격한 것인가?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 또 한 측면의 상황들, 즉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기는 하지만은요. 당장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일본의 도시바 반도체부터 해서 일본이 꽤 지금 우리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미국 뭐 인텔 등과 함께 이걸 우리가 다 역전해가지고 뺏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일본이 아예 이번 사건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서 자국의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또 꾀하는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하나씩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일단은 뭐 당장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쪽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가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그 주가가 별로 안 빠졌어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이걸 두고 참 갑론을박도 많이 하고 있고요.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왜 이럴까? 미스테리라는 표현도 있고 아예 일각에서는 이걸 좀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은 7월 1일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보복에 대한 구체화를 한 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저기 7만 원에서부터 7만 8,500원인지 오늘 좀 빠지고 종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죠. 이 자칫 그 세 가지 품목 7월 이후에 아직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레지스라든가 에칭가스라든가 폴리이미드 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를까? 네. 떨어져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 하나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네. 계속해서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추이입니다. 저게 순매수 양인데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순매수. 샀다는 순매수입니다. 하고 하루 지금 매도한 게 보이죠? 네. 29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오늘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한 달 동안에 알고선 일본의 경제 보복을 알고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샀는데 저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삼성전자를 사들였다.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예.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거는 뭔가 이건 분명히 뭐지? 예, 이건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왜 외국인들은 샀지? 왜 SK 하이닉스 주가는 오르지? 네. 여기에 대한 뭐 한 두세 가지 해석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네. 이제 첫 번째 해석 이게 이제 다수설이자 뭐 가장 뭐 정설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일부 품목에 있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물 가격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아니라 현물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D램이라든가 가격은 굉장히 많이 2018년부터 거의 폭락에 가까웠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저거는 이제 D램 중에서도 DDR4 8기가짜리 하나만을 좀 상품을 본 건데 오히려 한 20%가 급등했잖아요. 네. 예, 저렇게 된 상황이니까 실제로 뭐 8월부터 하면 대폭락이기는 하지만 저게 왜 그런가?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반도체 수요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우리의 뭐 쌀이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호황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생산 설비를 늘려서 어마어마한 재고량을 지금 떠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고 부담을 좀 소화할 만큼의 수요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나왔지만은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일본이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건다. 그럼 앞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엄청나게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이었는데 생산을 덜 하게 된다면 이 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소진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 나아가서 메모리 반도체의 악재인 이 D램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락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고 이걸 가지고 현물 벤더들, 유통상들이 그런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뭐 물량을 붙잡는다든가 어떤 있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최근 한 3주간에 이 메모리 반도체 일부 품목에서 가격이 급등이 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매매는 뭐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한다기보다는 가령 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이제 ETF라고 하죠. 상장지수 펀드성의 이제 그런 매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산다. 예, 산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상승했고 2, 3주 동안 또 그다음에 향후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재고를 해소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두 네.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샀고 그런 기대감에 하이닉스 주가는 올랐다. 예. 이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보요. 뭐 덜 오른 것도 있고요. 네. 최근 한 2, 3일간은 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현물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이 결국에는 뭐 장기전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요. 또 외국인들은 또 왜 이렇게 상승에 베팅을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예. 일본이란 나라가 결코 이걸 장기전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데 베팅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글로벌 산업계, 특히 IT 첨단 산업은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네. 즉 일본이 핵심 소재를 뭐 우리에게 공급을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그럼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 또 들어갑니까? 우리 스마트폰, 뭐 애플이 만드는 또 아마존에 있는 시스템 이런 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체인이 이제 짜져져 있는데 일본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끝까지 안 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이 씁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급등하고 폭등하고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이제 못 만들게 되니까. 네. 그럼 당연히 원가 부담 때문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줄줄이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본의 행태들을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뭐 체면도 중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만에 저런 사건을 일으키면 세계적인 악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욕을 먹을 배포가 있냐. 일본이 아마 이 정도 하다가 지금 멋모르고 했지만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까지 9월, 10월까지 끝까지 그 반도체 세 가지 품목을 붙잡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이런 조금의 이제 낙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매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은 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수급이 다 깨지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되는데 네. 일본은 그 정도의 용기는 없을 거다. 어느 그래요? 정도 선에서 타협할 것이다. 뭐 이런 게 한 두 번째 정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특히나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디램의 그 점유율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크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85%,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기 두 회사가 이제 정말로 못 돌린다라고 하면 남은 것이 뭐 마이크론, 뭐 대만의 일부 정도인데 상상하기가 힘들죠. 이 네. 디램 공급에 있어서는. 또 이 고급 디램의 수준을 못 따라잡거든요. 그 웬만한 회사들이 뭐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는 못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됐다라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네. 그런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이 또 더 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게 세 번째 뭐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어쨌든 사고 있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순매수인 것이고 만에 하나 어떤 악재 사인들, 즉 가령 일본이 최악의 경우 한 10월까지 정말 수출을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멈춘다. 이 정도까지 위협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팔 거다. 매도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주가라든가 외국인들의 이 수급만을 보고선 향후 시장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좀 주의와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급속도롭게 나온 것이 미국 관련 음모론들인데요. 음모론이에요. 네, 음모론이자 앞으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한데 음모론이지만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최근의 좀 모습들을 보면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이번에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세간의 이제 또는 음모론의 핵심이 뭐냐? 미국, 대만, 일본이 일단 한 편을 먹어서 미국, 대만이 중국의 화해를 어쨌든 요번에 뭐 완전히 뭐 눌러놓는다 네.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 이 둘이 뭐 호흡이 맞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도 있고 과거에 인텔 뭐 한때 잘 나갔던 곳이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일본은 최근에 도시바 반도체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한미일 연합 완전히 회사가 뭐 망해가지고 예. 우리 SK 하이닉스도 들어간 이제 한미일 연합 자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회사를 해서 키옥시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바꿔서 키옥시아. 예, 키옥시아. 네. 키옥이 기업, 메모리. 네. 그 다음에 시아라는 게 이제 그 가치가 있다라는 뭐 엑시아를 합쳐서 만졌다는 건데 이걸로 이제 도쿄에 다시 한번 도쿄 증시에 재상장을 하게 되면서 자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택도 없죠. 왜냐하면 기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아성이 거의 뭐 이건 신의 영역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번이 저 뭐 도시발 가지고 일본이 도전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일본이 이런 최악의 뭐 꼼수 중에 꼼수죠. 아예 이거 수출을 안 해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걸 미국이 실은 방관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도 10월, 11월에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세 번째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것이 뭐 음모론이라고는 표현들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그 미국이 만약에 그런 단계, 그 큰 틀에서 어떤 반도체 산업 지형 자체, 점유율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면은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네, 네, 그 그래서 부분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뭐 한 건이라도 좀 뭐 통관이 됐다라든가 이런 네. 이야기가 들리면 좋겠는데 당초에 시작됐을 때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3개월, 4개월은 버틸 수가 있다. 네. 또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선 다변화도 좀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이미 그 나왔던 게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1, 2월에 큰 대비를 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낙관적이고 안심적인 해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이제 과연 정말로 일본이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네. 뭐 11월, 12월까지 수출을 안 할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또 부품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중장기적으로. 대응이니까 네.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